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인 오늘 여야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통합당은 정부 실정을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주요 인사들 오늘은 아무래도 수도권 유세에 집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지막 주말 각 당의 유세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그렇고 초접전 지역이 수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가 호남 영남으로 이렇게 지역당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마지막 점검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쫓아오고 있는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말하자면 머리띠를 한다든지 아주 강렬한 예. 말하자면 추격 의지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띈 데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큰 말하자면 코로나를 잘 극복하겠다라고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기조에서 하는 이제 그런 유세,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자신감의 표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세 분위기가 말하자면 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통해서 말하자면 사전 투표 열기는 예상외로 굉장히 높았어요. 예. 저도 지방에서 투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고 또 역대 최고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본 선거에서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초창기의 사전 투표의 경우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예. 이것 자체가 과연 본 투표율의 최고의 투표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또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어느덧 3일밖에 남지 않아서 후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긴장과 그리고 뒤처져 있다면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쫓는다와 쫓기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1석에 몰려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부동층과 선거의 유동성이 가장 강한 지역이고 어떤 여론적 흐름에 따라서 표심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지역이고 이번 총선의 성패가 달린 지역이 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애초에 수도권 서울부터 유세를 시작했고 예. 통합당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든가 TK부터 시작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82석을 얻은 압승을 한 지역이고 한국당,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 35석밖에 못 얻었는데 예. 지금 와서는 여론적 지표를 보면 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몰린 이런 지역이고 수상하는 입장의 민주당과 그리고 쫓는 입장의 통합당이 마지막 격돌을 하는 것이 수도권이고, 수도권에서 성패해서 한국통합당이 밀리면 일당은커녕 상당히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72시간 투혼 유세 이런 것들에서 막판 뒤집기에 어떤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제1당 넘어서 과반 의석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범진보 진영 다 합치면 180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세 분석까지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낙연 위원장이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이 발언과 그리고 여당 내에서 이런 판세 분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판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죠. 여전히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부동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들이 말하자면 예측을 빗나간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만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당 이롭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오판하기 딱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들이 그대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비춰본다면 애써서 뭐 과반을 넘었느니 180석이 되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보수의 결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오만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이 선거 자체가 냉정하게 보면 정권 심판의 성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최근까지 야당 심판이라는 논의가 있어서 그나마도 이렇게 선거가 여당에 좀 유리하게 가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여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180석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예. 여당이 과반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수도권에서 여전히 상당히 많은 그 주요한 야당 지도자들이 이기고 있지를 못해요.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또 심재철 이런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는 접전을 하고 있지만 이기고 있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흔들린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호남이 굉장히 결집돼 있고 과거처럼 같은 국민의당과 같은 제3당의 변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 예. 또 부울경 자체가 확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 있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비례 의석까지 포함하면 과반 의석을 점쳐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80석이니 이런 말은 굉장히 도가 지나친 그런 발언은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지만 과반 의석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선거를 보면 이제 일정 부분 시기별로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17대 총선이 2004년에 4.13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승 이후에 열린우리당 여러 가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지지율이 상당히 추락하고 또 당이 해체되고 그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18대 총선에서 180석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 한나라당이 108석 이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오만하면 견제받는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돼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은 경우가 있고 그때 통합민주당이 81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19대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152석 얻고 민주통합당이 127석 이런 식으로 두 번의 어떤 사이클을 겪고 나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한 석 차이로 결과가 났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됐을 때 보수 정당이 점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여기서 마지막 지금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이번 총선인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 180석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난 18대 총선의 새누리당 압승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때도 해도 국민들은 바로 180 얘기하는 견제 논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150석 정도를 얻었다고 봤을 때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최대 맥시멈은 150석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15일 날 투표율이 상당히 문제인데 투표율에서 보수의 샤이 보수가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오면 그보다 훨씬 적은 그런 당선자를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이는 과거 선거를 보면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권에서 이런 발언 나오니까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하는 차원에서 통합당에서도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힘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는데 지금 또 시기적으로 해보면 보수 정당이 지금 4연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5번째 이제 패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스윙보트에 상당히 능해서 정권을 수시로 바꿔주고 아니면 국회 다수 의석을 다른 당에 주고 이렇게 해서 복잡한 어떤 황금분할을 만들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이 통해야 되는데 정권 심판이 통하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오히려 국정의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잘못하면 대참패를 할 그런 지금 지경에까지 여론적 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보다는 오히려 견제 또는 읍소 이런 것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어떤 일관된 선거 어떤 운동의 패턴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여론적 지표 여론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통합당을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효과는 있겠지만 구조적 접근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쉽게 뭐 판세 자체가 바뀔 정도로 읍소 전략에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이 야권에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는 이 전략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사전 투표의 어떤 지역별 편차를 보면요. 예. 호남, 광주가 굉장히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대구, 경남, 부산이 낮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은 결합 말하자면 똘똘 뭉쳐 있다는 데 비해서 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힘들을 갖고 있지 못한다. 결국 투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오게 하고 자기와 상대의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적게 오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 부산 지역들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어떤 보수의 직결을 희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해온 행태 또 특히 이제 권영진 시장이 최근에 있어서 무슨 정부가 내려준 돈을 뭐 총선 뒤에 주니 이렇게 하는 그 행태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은 못해도 그렇지 자기가 지지하는 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나 공병호 공관위원장 두 분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공관위원장 두 분들이 선거에 말하자면 후보자들을 내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통합당이나 한국당, 미래한국당에서 아주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냉정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보수의 결집이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여든 야든 그렇게 이렇게 막 땡기는 그런 부분이 보수 입장에서 적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사전투표율은 높았으나 본투표율이 얼마나 높을지 그리고 이러한 말하자면 여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야당이 결집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합당 유세 모습 중에 오늘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마침내 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총선 사흘 남기고 함께 한 자리에 선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1월 말쯤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한번 공식적으로 방문한 거 이외에는 처음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뭐 사실 유승민 의원은 이제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의 말하자면 어떤 그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재난소득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쳐야 될 입장, 결국 가야 될 본인의 입장은 결국에는 이 통합의 길에 가야 된다. 보수통합당, 미래통합당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선거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본인 유세장에 결합시키는데 바빠요. 그런 것이 좀 저는 안타깝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한 자리에 선 것이 결집에 좀 어떤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보수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옥중 편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당, 우리 공화당도 있고 다양한 정당, 친박 정당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말하자면 통합당 위주로 보수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도 한번 이참에 그것을 한번 나도 큰 틀에서 대우를 이탈한 사람이 아니다. 큰 틀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각인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큰 기조 자체가 지금 통합당이 힘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사전투표가 이미 끝난 후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늦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들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절실함이 서로 다른 겁니다.
저 모습을 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절실합니다. 본인의 지역구뿐만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참패를 한다면 대표직뿐만이 아니고 대선 구도 자체가 흔들리고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할지 아닐지 그것까지도 상당히 격론이 일어나고 예. 정치적 실현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와서 같이 한다는 보수 단일화, 보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이 오늘 저기에 가는 것은 물론 지금 통합적인 작업을 한 주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출마했지만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저 자리에 섰다는 것은 총선 이후의 행보를 두고 보면은 상상력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예. 총선 다음에 뭐 통합당이 승리를 한다면 황교안 체제가 탄력을 받고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저 모습은 앞으로 3일 뒤에 가면은 위치가 혹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당내 투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외부적인 투쟁보다도 내적인 투쟁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정당의 생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가 다른 그런 처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총선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26.69%. 뭐 여야 모두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좀 일단은 해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먼저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율이 역대 보면은 57, 60, 46, 54, 58%, 6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6.69, 지난 대선 때 26.09% 해서 0.63%가 높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뭐 다양한 어떤 지지층들이 와서 사전 투표를 했다. 아니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그런 통설적인 해석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럴 것인가? 저는 이번 총선은 다른 총선과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 바이러스 사태도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각축전이 된 이번 총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젊은층, 여성, 오히려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남성 투표율이 28%고 여성 투표율이 24%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이번 뭐 의원님도 지금 투표를 하고 오셨다고 하고 저는 못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진영 대결이 극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선제적으로 투표하는 어떤 이것이 이제 선도 투표라고 하는데 선도 투표를 먼저 함으로써 자기 당이 우월하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부동층이라든가 뭐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 소수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예측하는 70% 이상의 투표율이 될 것이다. 이것은 4월 15일 총선 결과를 보면은 역대 총선 결과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사전 투표율 자체에서 나타난 지형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사실은 우선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본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최근의 흐름이 투표율이 높다라고는 조사상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또 전체 인구 분포로 보면 말하자면 선거 연령까지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선거하는 인구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5,300만 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투표 선거 또 4월 2일 이후에 입국하신 분들이 어떤 투표하지 못하는 자가격리 대상자 투표 안 되는 그게 한 20만 명이 좀 된단 말입니다. 2만 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초기에 호남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사실은 말하자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에 좀 영향을 줘서 같이 박빙이 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야당의 말하자면 90명 정도가 여당만큼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전 투표율이 최고로 높아졌다는 것이 전체 우리 본선거에서 그만큼 최고의 투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 오히려 이것이 보수층들 하여금 투표하기 싫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이제
그 영남 지역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하자면 그 보수의 구심이라든지 보수가 이길 수 있다. 초접전 지역이 많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 확 불타올라서 말하자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어떤 원인으로 제공할 거예요. 초박빙 지역이 늘어난다든지 대세가 역전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흐름을 보면서 오히려 더 낙담하고 말하자면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하고 되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투표율 자체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까? 말하자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된다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이제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뭐 오늘 또 중대본이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책을 또 마련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네, 부분에 네. 대한 변수는 그거는 좀 좀 사라질 변수가 수 예 있는 그렇죠. 것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막판에 이제 변수를 단속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아무래도 입단속을 막판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당.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탈당 권유를 받았던 차명진 후보 결국에는 이제 뭐 선거까지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일단 선거 유세 과정에서 또다시 이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차명진 후보 입장에서는 세월호 막말은 팩트에 근거해서 했다. 그리고 당에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를 해서 10일 이내에 결정하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차명진 후보는 자신이 한 얘기는 자신이 한 얘기지만 어떤 언론에 노출된 그런 기사를 자기 본인이 인용을 한 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보호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당성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유세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주 상당히 그 강력한 비판도 하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후보는 후보 나름대로 윤리위 결정을 무시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당은 당 나름대로 이것은 당에서는 이미 윤리위의 어떤 결정을 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이제 뭐 3일 남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뭐 결론은 없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그 부천병이죠. 부천병 지역의 어떤 표심의 유동성보다도 통합당 전체의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당으로서는 권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에 따른 제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과연 전체적인 표심에 특히 부천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닙니까? 그쵸. 가장 격전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뭐 여러 가지 아주 보수 세력들 예.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것에서 강력한 지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 중도 표심에서는 이거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불가피한 봅니다. 상황이다. 네. 예. 먼저 의원님께서는 그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자유통합당, 미래통합당 게시판에도 차명진이 뭐가 잘못했느냐, 그거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완전히 김대호 후보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5.18 망언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지금 크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코로나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종명 의원이나 그런 전체 막말했던 의원들을 총선 때 공천하면서 사실은 징계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중도층 표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패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이 당에서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당내에서도 차명진 후보의 말에 대해서 저 말은 맞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에서 또 그걸 진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건 팩트다, 보도도 나왔다, 이렇게 예.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저러한 큰 틀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사실에 굉장히 집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판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는 말하자면 탈당 권유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차명진 후보가 후보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예.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차 후보 개인은 말하자면 김대호 후보처럼 만약에 배제됐을 경우는 완전 후보가 될 수도 없고 선거 비용 전체를 보전받지 못하는 데 비해서 사실은 차 후보는 그런 기회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온정주의는 될지 모르지만 수도권 전체의 말하자면 패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 상황도 좀 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통합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한 분 한 분 좀 말조심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백은우 전 의원이 이제 자기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도와주면서 자기 보좌관이 이제 대신 나왔습니다. 문정복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너무 지나친 원색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치 문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다 여야 모두가 거의 말하자면 중도층을 제외하고는 당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몇 프로의 중도층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한 게 유세전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분들은 유세 안 해도 찍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후보 본인이 아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은 어떻습니다만 그렇게 초접전은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막말이라는 것은 그 지역과 관계없이 통합당 민주당이죠. 민주당 전체 표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쓰레기 정당이라는 것은 주인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이고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막말은 삼류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강도 높게 통합당을 비판을 하고 지금 유세를 다니고 있고, 특히 백원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실에서도 청와대도 근무를 했고 민주연구원 현재 부원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물론 정치인과 정당을 같이 이제 쓰레기라는 말로 비유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것을 또 통합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통합당 그동안 이제 막말 때문에 많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통합당 입장에서 이것을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막말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여와야를 막론하고 이 막말 때문에 선거가 일순간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우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중도 표심이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한 지역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한 발언이지만 요즘은 미디어가 일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고 이것이 훨씬 더 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말로 강하게 상대방을 비판을 해야만이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것들을 이제 수준 높은 유권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려줄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당 민주당 의원, 통합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총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